오래전의 일이야. 그 무렵 내가 다니던 회사는 규모가 꽤 컸고 전국 곳곳에 지사나 있었어. 당연히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정근을 봐야 했고 나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래도 조건은 괜찮았어. 회사에서 집을 마련해줬고 보증금도 지원해주며 따로 수당까지 지급했으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던 선배도 정근을 온 사람이었어. 원래 도쿄에서 일했는데 우리 사무실로 발령이 났지. 몇 번이나 선배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재고만 직치고는 꽤 깔끔했어. 방 하나의 거실과 주방이 따로 나뉘어 있어서 혼자 살기에 딱 좋았지. 우리는 자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고민이 있다며 말을 꺼냈어.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 나는 조금 놀라서 물었어. 선배, 무슨 일이에요? 선배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 내일 아침 출근하려고 천건물을 열면 문 앞에 같은 브랜드의 담배가 놓여 있어. 나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말이야. 나는 순간 당황해서 되물었어. 담배요? 선배는 담배 냄새도 싫어하잖아요. 설마 선배나 직접 산 건 아니죠? 당연하지.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는 모리언인가 싶었는데 벌써 3달째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선배는 신경이 곤두선 듯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해봤자 해결될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찝찝한 정도가 아니야. 왠지 모르게 도란해. 나는 선배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장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선배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면 단순한 장난이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선배의 집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 바로 든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순간적으로 한기가 올라왔고 나는 그게 단순한 착각이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 일주일이 지나고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어.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겠어?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직관적으로 그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지. 선배는 붉은 얼굴로 나를 맞이하며 말했어. 담배 사전. 해결됐어. 정말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건데요? 선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 나야.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 선배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 내일 집 앞에 놓여 있던 그 담배. 사실 내가 갖다 놓은 거더라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 무슨 소리예요? 선배가 직접 맞다고? 그래. 잠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확인했어. 그런데 영상 속에서 새벽 2시쯤 내가 집에서 나와. 그리고는 담배곽을 현관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있어. 심지어 카메라를 향해 시집거리면서 웃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었어. 선배는 침울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 이상한 건 난 그때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 나는 자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인 거지? 나는 차마 선배에게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어. 그날 선배가 내게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 그건 당시 카메라 속에서 시집거리며 웃던 얼굴과 똑같아서.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물어보지 못한 게 있어.
그 담배가 혹시 선배가 정글에 갈 때까지 지손 미의 치맛에 놓여 있던 게 아닐까? 물론 이건 단순한 내 추측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선배와 예전처럼 지냈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술자리에서 낯선 얼굴을 볼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해. 얼마 전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서 한잔하고 있을 때였어. 그곳은 칸나기로 나뉘어진 작은 다리였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는데 문득 오른쪽 칸만이 너머에서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어.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있는 한 남자. 그의 얼굴은 마치 사진에서 반하게 선명도를 올린 것처럼 이질적으로 또렷해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 남자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알아버렸어. 그 눈빛이, 그 미소가 그때 선배가 감시 카메라 속에서 지었던 표정과 똑같다는 걸. 그 남자의 모습은 마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던 옛날 시골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눈에 띄게 만든 것은 그의 위험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왼손을 쩍 펴고 손바닥 위에 작은 휴지를 올려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약 15cm 정도 길이의 새하얀 벌레들. 아니, 그것들은 마치 풍뎅이 애벌레처럼 생겼지만 피부가 지나치게 매끈하고 빛을 반사하는 듯한 기묘한 촉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모습. 남자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그것들 중 하나를 집었다. 그러더니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40대쯤 돼 보이는 발색 양복 차림의 대머리 남자의 목덜미에 그것을 툭 빼앗 떨어뜨렸다. 상식적으로라면 몸에 벌레가 떨어지면 누구라도 기겁하며 떨쳐내야 할 텐데 놀랍게도 그 대머리 남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그 행동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소름이 돋아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자가 고개를 돌려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다니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순간적으로 싸늘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나는 곧장 화장실로 가버렸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는데 왠지 내 뒤쪽으로 뭔가나 서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찝찝한 지구를 애써 무시하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남자는 스퍼린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그의 자리에는 음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손담을 본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그 후 우리는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내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막차 시간이 다가와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나는 전철역으로 향했다. 술집이 많은 거리라 그런지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꽤 많았다. 전철을 기다리며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플랫폼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는 3명의 남자가 엉켜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한 남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곧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아까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옷깃을 붙잡힌 사람은 믿을 수 없기도 바로 그 대머리 남자였다. 전철이 플랫폼으로 천천히 진입하는 순간 붙잡힌 남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더니 두 사람을 힘껏 밀쳐내고는 그대로 선로로 뛰어들었다. 이건 내가 두lum산 영업을 할 때 겪은 일이다. 어느 날 중고 주택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리모델링 후 판매할 예정인 2층짜리 주택을 방문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집의 상태는 괜찮았고 금방 팔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2층 안쪽의 작은 방, 참고로 쓸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방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캐리어 가방이었다. 집 안에는 가구도 생활용품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유독 그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이 끝난 후 남은 물건에 대해 집주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그래서 남아있는 물건들은 폐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바치간 업체 대표가 그 캐리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제가 가져와도 될까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세요 하고 넘겼다. 캐리어가 꽤 고급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버리기에는 아깝기도 했다. 그 대표는 그것을 차에 싣고 떠났다. 그날 밤 대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실장님, 지금 캐리어 열고 있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뭐가 들어 있었나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이 이상했다. 오단탄 덜컹 찰떡. 마치 공구로 뭔가를 억지로 부수는 듯한 소리.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 마치 축제의 한가운데에서 전화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장님, 혹시 옆에 누가 있나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갑자기 쾅. 그리고 끔찍한 기면이 들려왔다. 열리지 않는 캐리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건물 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벽은 삐껴나가고 바닥은 공사 자재와 폐기물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리모델링 업체 사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여기 도색을 새로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쪽 벽면은 내가 설명을 이어가던 중 한쪽 구석에 놓인 검은색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바닥 자체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고급스럽고 단단한 재질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것 같다다. 이건 뭐죠?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리모델링 업체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우리 직원들 것도 아닐 텐데. 저희가 짐 정리를 하면서 발견했는데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는 바닥을 잡아당기며 다시 한번 힘을 줘 보았지만 지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열쇠가 있어야 하는 타입인가? 아니, 그보다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곳은 몇 년 동안 폐건물처럼 방치된 상태였다. 원래 건물주도 몇 년 전 연락이 끊겼고 내부에는 다 버려진 가구와 작동산이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것 같은 캐리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나는 다시 말을 걸어보았다. 누구시죠? 그런데 그 순간 내 귓가에서 치이이 하는 정체불명의 잡음이 들려왔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생기는 소리 같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봤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받지 않았다. 그 와중에 리모델링 업체 사장은 캐리어를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드디어 열린다. 그 순간 마치 이 공간에 있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사장은 캐리어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뭐가 들어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캐리어 안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장이 가방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방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가방 내부를 완전히 삼켜버린 것 같다. 순간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화아 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놀라서 그의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갑자기 휴대폰 뒷소리가 다시 울렸다. 여보세요? 그러나 들려온 것은 똑같은 잡음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사장은 방금 어디로 도망친 거지? 나는 건물 밖으로 나갔지만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실종되었고 경찰도 그의 흰방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업체 측에서는 남아있던 키리어를 폐기물과 함께 처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 가방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다시 그 가방을 주워 가버린 걸까?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어떤 방법을 써도 열리지 않는 캐리어를 발견하면 절대로 열지 않는 것이 좋다. 순례자의 인연. 나는 차로 시골로 가는 중이었다. 긴 운전이 피곤해져서 근처 편의점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차에서 내려 몸을 가볍게 풀고 있을 때 한 명의 순례자가 걸어오는 곳이 보였다. 일본에서는 여름이 되면 순례자가 많아지는 법이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짊어진 짐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등에 사람 크기만 한 인형을 짊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전통적인 인형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달랐다. 인형의 피부가 지나치게 사실적이었고 눈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너무 궁금해진 나는 계속 그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순례자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순간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죠? 나는 순간 방황했다. 죄송합니다. 인형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제 아내입니다. 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 아내는 작년에 5월쯤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를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 순간 인형의 눈이 나를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순례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조수석 문이 갑자기 덜컥하고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다시 닫았지만 백미러를 보니 순례자가 아직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등이 엎인 인형도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악셀을 밟아 도망쳤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부터 사람 형상을 한 인형에는 영원히 깃들기 쉬운 법이란다. 나는 그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씩 내 차 조수석 문이 이상하게 덜컹거릴 때가 있다. 혹시 그 인형이 따라온 걸까? 나는 그날 이후로 아이의 존재를 점점 더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방 한 구석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책상에 올려둔 동전들이 이유 없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침대 맡에 두었던 물컵이 아침에 보면 엎어져 있었다.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면 창문이 살짝 열려 있기도 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을 청소하고 물건들을 정리하며 혹시라도 이상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어두운 밤 안에서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촛불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가까이 다다랐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그림자의 형체가 선명해졌다. 그것은 작은 아이였다. 창백한 얼굴, 나른하 비틀어진 팔다리, 그리고 깊고 어두운 눈동자. 아이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저씨, 나 배고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작은 손바닥 위에는 낡은 시멘자리 동전이 올려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쳤다. 이 아이는 아직도 배고픔 속에서 떠돌고 있는 걸까? 나는 꿈속에서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 눈을 떴다. 밤 안은 딴딴했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도났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무언가나 발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10엔짜리 동전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손을 뻗어 동전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분명 나는 이런 동전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방 안에서 10엔짜리 동전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책상 위에, 어떤 날은 신발장 위에, 심지어는 내 주머니 속에서도 발견되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굶어 죽은 아이들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동전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전하려 한다네. 그 아이가 너에게 10엔짜리 동전을 남기는 건 그 돈으로 먹을 걸 사서 자신을 달래달라는 뜻일지도 몰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 방에 나타난 동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 나는 그날 저녁 작은 빵 하나를 사서 방 한 구석에 놓아 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거 먹어도 돼.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깊은 잠을 빠져들었다. 인기척도, 속삭임도, 이상한 그림자도 없었다. 낯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기묘한 기운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또다시 10엔짜리 동전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책상 밑뿐만 아니다. 내 대기 밑에서도 나왔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아직 떠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여전히 배고픈 걸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 동전을 집어들었다. 창문 너머에서 희미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그날도 빵을 사서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러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밤 아이를 위해 작은 음식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점점 그 존재는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아주 가끔 나는 새벽의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희미하게 웃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곤 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일까? 지난 연휴 나무를 캐는 것이 취미인 친척 아저씨가 겪은 이상한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아저씨는 평생 쉬는 날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채집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연휴는 유난히 길었기에 그는 평소 다니던 익숙한 산이 아니라 조금 더 먼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처음 가는 산길이라 기대감이 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나무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러나 막상 산을 오르니 상황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길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마땅히 나무를 캘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겨우 몇 가지 나무를 채집했지만 평소 수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신이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물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그는 낯선 버섯 하나를 발견했다. 그 버섯은 유난히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아저씨는 나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 버섯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독성이 있는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 조심스럽게 버섯을 만져보며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거 맛있어. 갑자기 등 뒤에서 높은 톤의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란 아저씨는 급히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허름한 시골품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해날 같고 그의 표정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너, 이 근처에 사니?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우리 집 여기서 가까워. 아빠랑 자주 이 산에 와. 아이의 말에 아저씨는 안심했다. 최소한 이곳에 대해 잘 아는 아이일 테니 이 버섯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도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 이 버섯, 먹어도 괜찮아? 응, 아빠도 자주 따와서 먹어. 아저씨는 아이의 말을 믿고 조심스럽게 버섯을 채집하여 바구니에 넣었다. 그럼 혹시 이 근처에 더 좋은 나물이 있을까? 좋은 곳 알고 있으면 알려줄래? 아이는 쥐보다는 듯이 곧더니 숨짓하며 앞장섰다. 아저씨는 아이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조금 더 걸어가자 아까 본 것과 같은 검은 버섯이 따뜻한 장소가 나왔다. 아저씨는 기쁜 마음에 아이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버섯을 채집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버섯을 따고 준비해 온 바구니가 가득 차자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꼬마야. 덕분에 좋은 곳을 찾았어. 그는 괜한을 기저귀어 간식으로 가져온 과자 몇 개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이거 아저씨가 간식으로 가져온 건데 너도 먹어.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이는 과자를 받아들지도 않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그리고는 씩 웃으며 중얼거렸다. 아저씨, 근데 아까 내가 알려준 그 버섯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저씨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 점심이 번쩍 든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이는 어느새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이곳은 아까보다 훨씬 깊숙한 숲이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저씨는 급히 바구니를 확인했다. 손에 잡히는 버섯들이 전부 시커먼 빛을 띠고 있었다. 순간 기분이 이상해졌다. 이 버섯이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라나? 아저씨는 더 이상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구니를 내던지고 판두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 온 산이라 길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하산하는 길을 찾아 빠르게 발을 움직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오작정 내려갔다. 그렇게 간신히 산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소 아저씨는 곧장 지인들에게 연락해 버섯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취집했던 검은 버섯은 전부 치명적인 독버섯이었다. 한 입만 먹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가진 종류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저씨는 생각했다. 그럼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 만약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이 버섯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버섯을 먹어도 된다고 처음에 말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 말한 것도 같은 아이였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대체 무엇을 원했던 걸까? 그날 이후 아저씨는 다시는 그 산을 찾지 않았다. 그는 늘 다니던 익숙한 산에서만 조심스럽게 나무를 캐며 절대 모르는 버섯은 손도 대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가끔씩 그는 생각한다. 마지막 순간 그 아이는 왜 경고를 한 걸까? 혹시 처음부터 실험이라도 사려 했던 걸까?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사나이였을까? 첫 낸짜리 집회만 있었던 이야기. 지난 연휴 때 친척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다. 아저씨는 어릴 때부터 산에서 나무를 캐는 것을 좋아했다. 그냥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직접 채취한 나물로 요리를 해먹는 것도 즐겼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봄이 오면 두릅과 고사리를, 여름이 오면 취나물과 참나물을, 가을이 되면 미니버섯과 송이버섯을 찾아다녔다. 작년 어느 날 연휴가 길었던 거기 아저씨는 평소보다 더 먼 산을 가보기로 했다. 매번 다니던 산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깊은 산속이었다. 아저씨는 새로운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나무를 찾는 재미를 느끼고 싶었다. 혹시나 처음 보는 희귀한 나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아저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차를 몰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나무가 우거진 숲이 끝없이 펼쳐졌다. 그는 차를 세우고 계단을 둘러맨 채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 가본 산이었기에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마음에 드는 채취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몇 가지 나무를 채취했지만 평소 다니던 산에서의 수확량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눈을 띄는 시커먼 버섯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뭘까? 아저씨는 버섯을 주워들고 열심히 살펴보았다. 버섯에 대해서는 제법 한학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 버섯은 처음 보는 종류였다. 독버섯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괜히 잘못 먹었다나 탈이라도 나면 곤란하니 만져도 되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거 맛있어. 바짝 스레든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촌스럽고 시골스러운 옷차림을 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머리가 짧고 얼굴이 새까맸다. 옷고 입는 것 같기도 했지만 표정이 묘하게 어색했다. 너 이 주변 잘 아니? 아저씨가 물었다. 응, 계속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래? 그럼 이 버섯 먹어도 괜찮은 거야? 응, 아빠가 자주 따다. 아저씨는 아이의 말을 듣고서 안심했다.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한다면 분명 식용 버섯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버섯을 채취해 배낭 속에 넣었다. 꼬마야, 혹시 이 근처에 좋은 나물 많은 곳 없어? 좋은 곳 알려주면 맛있는 거 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아이를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이 생긴 시커먼 버섯이 잔뜩 자라고 있었다. 이야, 진짜 많네. 고맙다, 꼬마야. 아저씨는 기쁜 마음으로 버섯을 한 움큼씩 따기 시작했다.
익숙한 버섯도 있었고 처음 보는 버섯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알려줬으니 안심하고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채취를 마친 후 아저씨는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무 많이 따면 내년에 또 못 딸 수도 있으니까. 꼬마야, 너 덕분에 많이 얻었으니 이거 선물로 줄게. 아저씨는 배낭에서 체력 보충용으로 가져온 과자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그런데 아이가 그 과자를 받아들고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마치 뭔가 역겨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입은 활짝 벌려 웃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근데 내가 알려준 버섯.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아저씨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급히 배낭을 내려놓고 버섯을 다시 확인했다. 묘하게 불길한 기분이 들었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저씨는 채취한 버섯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경악했다. 아이가 알려준 그 버섯들은 모두 독버섯이었다. 그것도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종류였다. 이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저씨는 자신이 큰 화를 면했다는 사실을 식은땀을 흘렸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돌아다니던 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온 아이. 그리고 버섯을 알려주고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이. 아저씨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다. 아무리 산이 좋아도 내가 잘 아는 곳만 봐야겠다. 그렇게 그는 다시는 모르는 산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 찍어 두었던 사진을 다시 확인하던 중 아저씨는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다. 그 버섯이 있던 곳, 동년 아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아이.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야. 극적인 결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난 이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사는 아파트는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구조야. 옆에도 맞은편에도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고 대체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조용한 동네나 할 수 있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난 문득 창문이 지저분하게 때가 낀 걸 알아차렸어. 내일은 창문이라도 닦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시야 한쪽으로 그녀가 들어왔어. 한녹색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발색 머리의 여자. 나는 아마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녀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듯한 얼굴로 정말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 거리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그런 미소 말이야. 그녀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 시원하고 건강해 보이는 인상에 약간 서두르는 듯한 걸음걸이. 발을 약간 앞으로 내밀면서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이내 멈춰서서는 다시 한번 그 기가 막히게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나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바라보는 곳으로 향했지. 그녀의 시선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텅 긴 길만이 있을 뿐이었어. 그녀는 서공을 향해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부르듯 손짓하며 웃고 있었어.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어. 옆에서 보면 그냥 손잘길을 걸으며 말하는 여자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어.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어.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았어.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 나는 문득 내 자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 너무 지쳐서 섞어들 보는 걸까?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 마치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이가 갑자기 프레임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의 그 순간처럼. 그런 익숙한 분위기였어. 하지만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자니 점점 숨이 막혀왔어. 그녀는 대로를 향해 골목을 벗어났어. 교통안전 표지판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에 걸쳐지자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놓칠까봐 반사적으로 창문을 조금 더 열었어.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보았어. 그녀의 그림자 뒤로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따라가고 있었어. 너무나 희미해서 빛에 착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내 눈엔 분명하게 보였어. 골목길이 끝나고 그녀가 햇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그 작은 그림자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얼어붙은 채 창문을 열어둔 곳도 잊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 그림자는 점점 사라져갔어. 마치 존재 자체가 햇빛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 그 아이는, 아니, 그 그림자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 그날 이후로 난 다시는 그 골목을 볼 수 없었어. 창문을 열어둘 수도 없었지. 나는 아직도 가끔 그 골목을 떠올려. 그녀는 이상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둘 다일까? 어느 쪽이 정답이든 난 이 이야기가 슬프다고 생각해. 왜냐고? 현실적으로 보면 둘 다 이상한 거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웃으며 말을 거는 여자도, 그리고 그런 그녀의 뒤에서 보일 듯 말 듯 따라나는 아이의 그림자를 본 나도. 참 이상하고 슬프지 않아?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극적인 반전도 깔끔한 결말도 없어. 그저 그런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난 그런 걸 몇 번이고 보게 될 때마다 이렇게 느껴. 잘할 수 없는 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